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한참 떨어졌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가 되고 한 2달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곧 긍정평가,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그 득표율과 지지율이 지금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곧 득표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그런 시점도 머지않아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뉴시스가 그 국민 리서치 그룹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운영평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4.5%입니다. 2주 전에 이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보다 5%포인트나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2주 만에 5%포인트가 올랐죠. 이 정도 상승폭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됩니다. 이 조사뿐이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40%대를 거의 넘었었고 갤럽 조사만 지금 36%까지 나왔습니다. 자, 갤럽이 이번 또 모레 금요일에 조사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4.5인데 매우 잘함이 33%입니다. 매우 잘함. 다소 잘함이 11, 그리고 부정평가가 54.1인데 이 부정평가도 2주 전에 비해서 4.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긍정평가는 5%포인트가 오르고 부정평가는 4.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긍정이 올라가고 부정이 내려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이스 리서치 기준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 이 갭은 9.6%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한때는 뭐 한 30%포인트까지도 막 차이가 나셨죠. 이 9.6%포인트로 좁혀졌기 때문에 조만간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되고,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48.58%였죠. 48.58%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에이스 리서치 기준으로 긍정평가가 44.5%니까 불과 한 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조사, 지금 5%가 2주 만에 올랐기 때문에 다음 조사 때 되면은 대선 득표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도 한 2주 후에는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곳이 2곳이 있는데, 하나는 진보 성향 유권자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입니다. 진보 성향청에서 2주 전에 11.4%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21.9%, 그러니 10.5%포인트나 확 뛰어 올랐던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진보청, 더불어민주당 지지청, 여기서 거의 뭐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갤럽에서는 한 3%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진보 성향청에서 21.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에서 이 10%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34.8에서 44.8. 진보 성향청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은 지금 일부 진보 매체나 아니면은 진보 평론가들이, 진보 좌파 성향의 평론가나 매체들이 계속 그냥 보수층만 결집을 한다, 보수층만 보고 한쪽만 보고 국정 운영을 한다, 이런 악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 수치로 보면은 이 진보 성향층도 지금 호응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일보가 국정 운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3대 개혁, 이 노동교육, 연금 개혁이죠.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대 개혁을 띄우니까 지지율이 올랐다. 자, 그런데 좀 소통 강화는 숙제로 남았다. 이 소통 강화라는 것이
보기에 나름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통 강화는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 개혁을 하도록 계속 던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로 각인시키면서 메시지의 선명성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뭘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까지는 좀 불명확했다는 거죠. 특히 중도 진보층에서. 보수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신적폐 청산, 그리고 공정, 정의, 원칙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좀 진척이 안 되고 하니까 도대체 왜 정권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보수층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개혁 그리고 또 한국일보는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령리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이재명 주변 수사 지금 뭐 통계 조작 이런 것도 다 감사원에서 또 감사도 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한국일보는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 정치 투쟁과 타협 불가 원칙이 보수층의 호응을 얻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조사에서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2.7%포인트가 뛰어서 41.1%, 24주 만에 40%대를 돌파를 했고 지금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일보는 하지만 도어 스태핑에서의 잦은 실언이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소통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도어 스태핑에서 이 직설적인 성격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이 업법 때문에 좀 지지율이 잠식된 것은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거쳐야 할 단계라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해야 된다. 도어 스태핑이 리스크가 있다면은 대체해서 좀 기자들과 좀 간담회도 자주 갖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갖는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언론이 너무 좌편향돼 있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냥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지금까지 MBC 이 자막 그 자의적으로 단 자막 뉴욕 비속어 발언 논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편향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비틀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은 기자들과의 접촉 만남 대신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안 점검 회의 그것도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했죠. 앞으로 매년 대통령이 새해가 되면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을 국민과의 또 대화 형식으로 하겠다. 자, 이런 방침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자를 통하면 메시지가 왜곡되고 비틀고 또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년 만에 현장 업무 보고를 받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형식으로 다음 달 중하순까지 11번을 국민과 만난다. 그러니 같은 성격의 부처 업무는 하나로 묶어서 가령 기재부와 산자부 이렇게 묶든지 경제부처 묶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11번을 갔는데 부처 업무 보고를 그것을 또 거기에 국민들을 참여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소통을 한다는 거죠. 신년 보고가 오늘부터 기재부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토론장으로 만든다. 신년 업무 보고는 정책 연관성이 있는 두세 개 부처를 묶어서 1월 중하순까지 10일의 안팎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고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도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현장의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토론하는 등 사실상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서는 만큼 대통령실이 별도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신년에 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TV를 생중계되겠죠. 오히려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 좌파 매체들은 비틀죠. 이 자체에 대해서. 자, 경향신문은 사면에 정치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소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통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사진은 도어 스태핑 하던 장면인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지우고 지금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도어 스태핑이 왜 지금 중단됐는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없죠. MBC 기자의 이 돌발 행동, 그 이후에 도어 스태핑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일정 빠듯하다는 이유로 신년 기자회견 생략 검토 중 출근길 문답도 30일째 중단, 윤 대통령 반쪽 소통 지속 우려. 자, 이렇게 만든 쪽이 어느 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갑자기 또 뭐 언론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꼬인 언론 관계, 사면, 개각, 윤 대통령 세밑 숙제가 산뜸이다. 이렇게 식으로 지지율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언급도 없이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계속 일종의 태클을 거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있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거나 정례화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자실을 직접 찾아가서 소통을 하든지 또 신년 기자회견도 열고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있는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지금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그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그러냐면은 언론을 못 믿는 거죠.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좌편향된 일부 언론들,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원래 좌편향돼 있었지만 공영방송들 지금 비트는 MBC처럼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급선무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했던 것이죠. 이 조사에서 다른 조사를 또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경선 룰 변경으로 한참 열기가 오르기 시작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적합도 조사, 당대표 적합도 조사. 자, 1위가 예상대로 유승민, 2위가 나경원, 3위가 안철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고 그 아래 그래프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았을 때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으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26.5, 그 다음에 2위가 안철수 의원이 15.3, 유승민은 13.6으로 3위로 내려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00% 당원 투표로 바꿨죠. 지금 바꾸고 있는 단계죠. 뭐 결론은 났습니다만.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 유승민 1위, 여당 지지자로 한정했을 경우엔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승민 36.9, 나경원 14.0, 안철수 11.7, 주호영 5.7, 김기현 5.6, 한교안 4.1, 권성동 2.5, 윤상현 1.2, 조경태 1.0.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26.5%로 1위를 차지했고 안철수가 15.3, 유승민은 13.6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일단 응답자를 샘플을 정해서 다 이렇게 그 답변을 받고 그 응답자의 성향을 묻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무당파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누구를 1위로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친윤, 국민의힘 안의 친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성향의 유권자인데,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는 당연히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얼마냐? 58.3%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죠. 58.3%. 자, 2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 2위는 안철수 의원인데,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을 같이 한 적도 있었죠. 안철수 의원인데도, 그런 안철수인데도 6.3%에 머물렀습니다. 6.3%. 2위가 6.3, 1위가 유승민 58.3, 2위가 안철수 6.3, 그리고 나경원이 그 뒤에 5.5, 주호영 3.3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없다는 답변이겠죠. 없다. 그런데 그 없다는 답변이 많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거의 뭐 10명 중에 6명 정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선호를 합니다.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여기에 비해서 한 10배나 많이 민주당 지지층이 유승민 전 의원을 선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물론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둔다고 해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묻는 겁니다. 그 유권자가, 그러니까 전화로 응답하는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물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조사가 중단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가 자기가 민주당 지지한다고 안 하면 그냥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라고 하거나. 자,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여론조사를 없애버리고 당원만으로 투표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임당원, 물론 책임당원에도 위장당원 이야기도 또 있었죠. 1,000원씩 뭐 석 달만 내면은 투표권을 가지니까. 어쨌든 그런 그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책임당원만으로 투표를 하면은 유승민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8.3%를 유승민을 지지하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00%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 여기서도 유승민이 41.2%로 압도적인 1위를 했고 안철수가 13.9 1위 순으로 나왔습니다. 무당층에서도, 무당층이라고 하면 거의 정치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겠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그 정권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하니 그런 데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냥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하니 지지를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섰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로 높이면서 여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오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당 80만 당심, 어디로? 책임당원이 지금 80만이 됐습니다. 권, 김, 나, 안, 유 경쟁 복잡해진 셈법.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력 후보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 자, 그런데 차출설이 있죠. 현직 장관 차출설. 원희룡, 권영세. 지금 윤심이 이 원희룡 권영세 쪽에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가에서 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을 하다가 내년 그 3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면 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개각을 해서 그때 권영세, 원희룡을 내보내면서, 장관직에서 내보내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2위를 하더라도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친윤이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거기에 대비해서 국민의힘에서 만든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신 100% 결선 투표 도입의 요동, 그리고 친윤 진영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사전에 후보 단일화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 경선에 나가서 뛰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도 막 높이고 하다가 나중에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는 본인이 2위가 되면은 좋고 뭐 1위가 되면 더 좋지만 2위가 돼도 이렇게 비윤에 대응을 하는, 가령 비윤이라면 뭐 유승민 또는 뭐 안철수 정도도 꼽을 수가 있겠죠. 안철수 지금 의원은 일단 그 결선 투표제 100% 책임당원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한 2위가 되더라도 이 본인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2위가 안 되더라도 그 밑에 처지더라도 2위에게 이렇게 표를 자신의 지지표를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있어서 그 전에 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도 누구와도 나는 연대를 안 한다. 본인이 지금 당원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김기현, 안철수는 벌써 치고받기 100% 당원 투표 때문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결선 투표 때문에 2위만 해도 된다는 전략을 세우는 당권 주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된 가능성은 낮아졌다. 자,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줄지어 1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금 가장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쪽은 친윤 쪽이죠. 핵심, 친윤의 핵심.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된다. 친윤 쪽에서는 이 친윤이 뭐 너무 많이 분산되면은 안 되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도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 주자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거라는 분석이 나왔었죠. 자,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초반과는 달리 이 정권 초반과는 달리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던 기사는 신현형 민주당 의원이었죠. 어제 제가 선거권 혼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실었습니다. 남편도 닥터카 동성 현장 떠날 땐 장관차 타고 갔다. 자, 긴급재난지원팀 차량을 본인의 아파트로 오게 해서 한 25분, 30분 동안 현장 도착을 늦게 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요란하게 이태원 현장에 갔는데 15분 만에 다시 철수를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이 상황실로 가서 또 브리핑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이 남편이 거기에 닥터카에 동성을 했다. 같이 탔다. 그리고 현장을 15분 만에 떠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량을 같이 타고 갔다. 그래서 신현영 닥터카 논란 당시 이태원 행적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위급 상황에 닥터카를 집 근처로 불러 사용한 데다가 현장에는 15분밖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자, 이 사진은 신현영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본인 사진인데, 자, 그 열심히 지금 구조활동하러 갔다고 했는데 이런 사진을 한 6장 찍었습니다. 15분 사이에. 6장 찍었는데 누가 찍었을까? 남편이 찍었다는 거죠. 남편이 지금 사진 찍으러 데리고 간 겁니다. 치과 의사인데 가서 치과 의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갔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치과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엉뚱한 말로 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참사 현장에 15분 머물러 남편이 찍어준 본인 사진 등 6장을 긴박했던 현장이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치과적 도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치과 의사의 남편도 함께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엉뚱한 말을 했죠. 야, 이렇게 되니까는 여당에서는 아니 그림을 따려고 사진 그림 이렇게 그림을 따려고 재난을 소품처럼 활용을 했다. 자, 신현영은 논란이 커지니까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그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만들었죠. 민주당이. 거기 1번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순위 1번으로,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본인은 가정의학과 전문인데, 그때 이 코로나 초기에 감염에 대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했죠. 그래서 1번으로 영입이 됐는데, 보통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다음에는 지역구 의원이 되기 위해서 지역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민심을 얻어야죠. 본인을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 본인의 이런 6장의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남편을 구급차도 아닌 닥터카에 태우고 현장으로 늦게 도착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김만배가 따로 숨긴 80억, 정치권 로비 자금이었나. 자, 김만배, 천하동인 1호, 거기서 428억이 김만배 거냐, 그분 거냐, 이재명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260억의 비자금이 조성된 게 또 포착이 됐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 외에 또 80억 원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자, 이재명과 연결됩니다. 이 돈도. 이미 드러난 은닉 재산 260억 원 외에 수표 60억 원, 현금 20억 원이 추가 포착이 됐는데, 검찰이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260억 원 이한성 하천대유 공동대표, 그리고 헬멧맨 최우향 하천대유 이사를 통해서 숨겨졌는데 260억이, 그것과는 별개로 80억이 로비 자금으로 의심되는 80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포착된 시점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 착수보다 5개월 앞선 시점입니다. 그 돈이 조성된 시점이, 서로 돈이 오고 간 시점이. 그러니까 대장동 기억이 터지기 전이죠. 자, 이 검찰에서는 김만배 씨가 2021년 1월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줬다는 혐의가 있는 뇌물 5억 원이 있었죠.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 5억 원이 이 김만배 씨가 지금 사용처를 감추려고 하고 감추고 있는 80억 원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은 유동규에게 돈이 갔으면은 그 다음은 유동규가 뭐 배달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고 보겠죠.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동규 다음에 어디로 흘러갔겠죠. 유동규 다음에 흘러갈 때는 딴 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왔던 그 돈 흐름과 똑같죠. 뭐 이 남욱이나 아니면 거기 그 분양업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조성을 하고 유동규에 전달되고, 유동규가 이재명 쪽에 정진상, 김용 이쪽에 전달하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그렇다면 이 흐름도 같은 흐름이라고 일단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5억 원 외에 나머지 75억 원은 또 어떻게 해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자, 그런 부분도 다시 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2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